뒤에 독해 문제고요. 내용 파악하는 문제, 전개 방식 파악하는 문제, 추론하고 정보 간의 관계, 보기 활용하고 비판하는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게 크게 봤을 때의 파트 2 문제고 파트 1, 2에는 고1, 고2 정도의 지문 나와 있는데 이제 파트 3 넘어가면 고3 지문들 나올 거예요. 그때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 사이에 우리가 또 실력을 키워놓으면 되지. 64페이지 볼게요. 문제 독해가 필요한 이유, 지문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자. 왜? 문제에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됐어. 65페이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모든 비문학 문제는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제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사실적 이해를 물어보고 그걸 통해서 내용을 파악했는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추론을 해라. 비교 분석을 해라. 그게 가능한 거지. 내용 일치 문제에 관한 거는 그냥 맞냐 틀리냐 OX 문제인데요. 문제 보는 순간 OX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 66페이지 내용 일치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열심히 잘 푸시면 되겠고요. 너무 무책임하게 이야기하고 있나? 내용 일치 문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는 일치하는 건지 일치하지 않는 건지 이게 저는 가지고 있는 나름 요령이 있어요. 일치하는 거, 맞는 거 찾기는 글 전체 다 읽고 풉니다. 일치하지 않는 건 문제는 단락별로 끊어놓고 1번 단락 읽고 맞냐 틀리냐 2번 단락 읽고 맞냐 틀리냐 이건데요. 이게 왜 좋냐면 지문 마지막 단락 읽기 전에 답이 나와 있어요. 무조건 나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시라. 선택지나 발문에서 언급한 키워드를 찾고 키워드 찾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 단어를 찾아라. 그래서 이거예요. 키워드는 항상 우리는 지문 읽으면서 네모 쳐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모는 꼭 기억해 두시라. 아, 요거 네모까지는 아닌데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걔네들 써먹을 거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얘네들 뭐 잘 대조해 보세요 이거고 결국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던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뻥 터진다. 그리고 알 수가 있다 라는 것들. 이게 진짜 내가 맞게 가는 건가 라고 의심하는 순간 그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공부 잘 안 하고 있으면 그런 의심도 들지 않거든요. 중심 내용 파악하는 것들, 중심 내용 뭐가 들어있어요? 라고 파악하는 문제에는 네모 잘 쳐놓고 글 전체의 주제를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이거고 중심 내용 파악하는 문제는 맞는 것 찾기, 틀린 것 찾기, 뭐 기타 등등 됐고요. 6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내가 아까 찾아냈다고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지우니까 싹 다 지워지더라고. 야호! 신기하지? 시작해 볼게요. 통섭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은 들어본 말이니까 어디 가서 들어본 적 있는데요 하시면 됩니다. 생물학자인 윌슨은 과학자예요. 쓰지 마세요. 21세기 과학기술의 시대에 인류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문제는 복합적이다.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학문 간의 다양한 통섭을 뭐라 그랬어 아까 작은 따옴표 묶여 있거나 괄호에 놓고 한자 영어 써 있으면 무조건 핵심어라 그랬는데 얘는 두 가지나 쓰고 있죠. 이거 무조건 글 전체 핵심어야. 통섭을 제시했다. 그가 말한 통섭이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식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아우 어려워. 통섭은 뭐예요? 과학 더하기 인문학. 끝. 지문 이해 오른쪽으로 올게요. 누가 윌슨이라는 사람이 통섭을 제기한 배경. 문제가 복잡해서 하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통섭의 개념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물리학, 화학, 생물학을 포함한 자연과학 더하기 인문학이다. 이 정도까지는 과학자들도 인정, 인문학자들도 인정 이렇게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 쉽게 이야기하면 문과 이과 합쳐질 수 있을까? 이거예요. 합쳐질 수 있겠니? 있죠. 니들 요즘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이잖아요.
근데 말만 그렇지. 또 그래? 위에 분들 들으면 화낸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윌슨이 통섭을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환원주의다. 환원주의에다가 네모. 에이, 첫 번째 단락에 네모 해놨는데요. 요것도 잡스러운 요령 같은 거예요. 무슨 무슨 주의, 무슨 무슨 사상, 무슨 무슨 론, 무슨 무슨 이즘 할 때의 즘 이런 거 들어가면 중요한 단어예요. 환원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통섭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환원주의는 뭐냐? 복잡한 대상을 구성하는 근원적 요소를 밝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있지? 거꾸로 자꾸 거꾸로 되돌아가는 거야.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을 때까지. 인간이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면 인간의 심리는 뭐지? 하면 인간을 자꾸 분석하는 거야. 뇌로 분석하고 세포로 분석하고 더 작은 단위로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윌슨은 모든 존재의 근원적 요소는 관찰과 실험을 통한 자연과학적 법칙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모든 존재의 근원적 요소, 뭐 쉽게 이야기하면 문과적 문제든 이과적 문제든 전부 다 관찰 실험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대. 그에 의하면 인간 역시 자연과학으로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문학은 자연과학에 완전히 포섭될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어이, 인문학자들, 니들 자연과학 속으로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 인문학자들 가만히 있겠니? 네가 뭔데? 해야지. 예를 들어 물체의 운동을 물체와 땅 사이의 마찰력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인간 고유의 특성인 사랑이나 사회 조직도 호르몬, 유전자와 같은 자연과학적 법칙에 의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락, 무엇이 이야기한? 윌슨이 이야기한 통섭.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환원주의가 더 핵심되는 단어죠. 환원주의. 인문학은 어디에? 자연과학에 완벽히 포섭이 가능하다. 듣는 인문학자들이 이제 기분 나빠서 비판하기 시작할 거예요.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중요한 얘기는 뒤에 동시에 인문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이게 네가 뭔데죠?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의 대상과 자연과학의 대상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을 밝히며 통섭이 불가능하다. 네가 하라는 대로 자연과학 속으로 못 들어가겠다. 인간은 자연물과 달리 자연과학적 법칙의 지배만 받는 게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사는 존재다. 너 아까 물체의 운동 이거 설명을 했어? 중력으로? 물체의 낙하는 중력이라는 자연법칙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만 번지점프는 따지면 사람의 몸이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중력보다 신체 단련, 즐거움 등 개인의 특별한 목적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거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자연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 세 번째 단락, 인문학자들의 비판. 무엇과 무엇의 대상은 동일하지가 않다? 자연과학과 그렇지 인문학의 대상은 동일하지 않다. 번지점프 해봤니 친구들? 아, 그래요? 난 한번 해봤는데 옛날에 양평인가? 양평 아닌데 대학생들 MT 많이 가는 데가 어디였지? 대성리 옆에? 거기서 한번 해봤었는데 오! 소리죠. 다음으로 인문학자의 비판 1, 인문학자의 비판 2 정도 되겠죠? 인문학이 탐구하는 대상의 본질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파악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다. 야, 니들은 관찰과 실험으로 다 설명을 하겠지만 인문학은 관찰 실험으로 안 돼.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은 물리학처럼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어렵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따라서 자연과학의 대상 인식 방법인 관찰과 실험은 인문학에서 연구하는 충분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인문학자들은 관찰 주체가 지닌 관점에 따라 대상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고 관찰자의 관점이 배제된 객관적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과학자 1, 과학자 2, 과학자 3한테 어떤 물체를 던져주면서 이 물체의 중력 가속도를 측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얘네 3명 다 똑같이 나온다고. 근데 1번, 2번, 3번 저 사람의 성격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판단하세요 라고 하면 다 다르게 판단이 나온다고. 왜? 각각의 실험 관찰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네 번째 달라. 누구의 비판? 인문학자들의 비판. 인문학자들의 비판. 인문학의 탐구 대상은 무엇이 아니다? 객관적이지 않다. 이처럼 이제 정리해 주겠네요. 인문학자들의 내용을 정리해 줄 거예요. 자연과학과 명백한 경계선을 갖는 인문학의 관점이 윌슨처럼 자연과학에 포섭되기 어렵다는 게 인문학자의 주장이다.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문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이 소통해야 한다는, 그래, 문과랑 이과랑 서로 이야기 나눠야 된다는 거는 인정. 하지만 그게 하나의 통일된 지식체계, 자연과학 밑으로 들어와라는 꿈 같은 소리다. 인문학자들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문학의 정체성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니시다버리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달라. 인문학자들의 주장. 무엇의 고유한 정체성을 중요시 여긴다? 인문학의 고유한 정체성을 중시 여긴다. 됐죠? 저는 인문학자들 편이에요. 왜? 나도 문과니까.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윌슨은 현상의 원인을 일관된 관점, 자연과학의 관점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맞죠? 윌슨은 학문간 통섭을 통해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맞고.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의 정체성이 중요하게 되어야 한다. 마지막 단락에 얘기했죠. 인문학자들은 물체의 낙하와 인간의 낙하가 동일하다? 아니요. 다르다고 그랬죠. 답은 4번. 인문학자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섭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한다. 그렇지. 대화는 해야 하겠으나 네가 말하는 통섭은 안 돼. 옆에 1번 문제. 윗글을 읽고 69쪽 오른쪽 밑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결국에 이 문제는 맞냐 틀리냐도 아니야. 지문에 있냐 없냐야. 윌슨이 통섭을 제시한 이유 있죠. 문제가 복잡해. 통섭의 특징은 자연과학의 실험 관찰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 환원주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윌슨의 관점은 있어요? 있지. 똑같아. 인문학자들의 관점에 대해 윌슨이 비판한 내용은 있나? 없죠. 인문학자의 비판은 있지만 윌슨의 비판은 없지. 5번. 둘 견해의 공통점 만나서 이야기는 해보자. 있죠. 답은 4번. 70페이지 그거 다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70페이지 오른쪽 밑에 윗글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 뭐예요? 환원주의 아닌가? 그쵸. 환원주의예요. 1번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공통점 밝혀낸다? 아니요. 존재하는 모든 본질은 쉽게 변화한다? 아니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 실험 관찰할 건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면 안 되지. 모든 대상을 자연과학 입장으로 이해하려는 거다. 그렇죠.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 아니요. 이 사람한테 보면 분석 원래 근원 찾아가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71페이지 오케이.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심 화제 뭐예요? 윌슨이 이야기한 통섭. 통섭의 가장 핵심 요소 환원주의.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인문학자들의 비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지금 과정 뭐예요?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적절한 거 찾기, 맞는 거 찾는 거야. 이거 읽어보고 있으면 내가 말이 말리거든. 그래서 내가 내 말로 만들어 놓고 제일 비슷한 거 찾으러 갈 거야. 그래야지 안 틀려. 답은 5번. 통섭에 대한 윌슨의 주장, 인문학자들의 비판. 나쁘지 않죠? 됐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윗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와 연관을 짓자, 글 전체를 요약해보자. 요 이야기예요. 답은 5번. 윌슨이라고 하는 학자의 이론과 그에 대한 인문학자들의 비판. 그러니까 5번이 제일 적당하겠죠. 72페이지. 마중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총매에 관한 이야기. 요 정도는 여러분들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76페이지. 요거는 조금 복잡한 인문 지문이라서 저랑 같이 해보는 걸로 할게요. 76, 77페이지 한 다음에 조금 5분만 쉬었다 할 거니까 기운내 보아요. 독일의 철학자 후설이 말하는 이 의식 주체는 네모다. 서양 근대 철학의 형이상학적 사고방식을 잘 보여준다. 의식 주체, 형이상학적 사고방식. 후설에 의하면 의식 주체는 다른 것에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 즉 현존하는 것이며 사유의 대상인 객체에 비해 우월하며 본질적이다. 현진이 너는 스스로 존재하는 대상이야. 존재해. 그렇다고 후설에 의하면. 그리고 너는 나보다 우월해. 왜? 너는 너 입장에서 네가 주체고 네 입장에서 나는 객체니까. 홍골이 너는 우월해. 나에 비해서. 나연이도 마찬가지고 서연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의식에 쩔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떨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니들은 다 객체지. 내가 니들보다 우월해. 그러니까 내가 니들 이용해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심해지면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 데려다가 그렇게 갖다 쓰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들은 굉장히 정당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식의 주체인 정신은 나의 본질이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기 동일성을 지닌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이원 대립적 사고를 바탕으로 주체와 객체가 우월하다, 열등하다, 착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배를 정당화하는 문제가 있다. 아까 백인, 흑인 이야기한 것처럼 주체 정립의 개념의 정립이 17, 18세기 자본주의 소유 이론과 맞물려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니다. 후설의 무슨 개념? 의식 주체 개념. 그래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도 의식 있는 지식인들이 나타나는 거겠지. 이와 같은 이원 대립과 위계 가치 질서를 만들어낸 후설의 의식 주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데리다는, 그럼 이렇게 생각할까요? 데리다는, 자크 데리다는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체크.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왔나? 차연이라는 개념을 개진한다. 펼친다. 차연이라는 단어는 디페런스라고 하는 차이, 연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모르겠는데 차이점을 연기한다? 연기된 차이점? 예를 들어 사전에서는 어떤 A의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어의 의미는 고정된 게 아니라 또 다른 단어와의 차이에 의해 그 의미가 구별되면서 끊임없이 연기가 된다. 사전에 A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A란 B한 상태다. 그냥 이런 단어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럼 B한 상태는 뭔데? B를 찾아봤더니 B란 C가 D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A의 의미는 요거잖아. 근데 누구에 의지하고 있어? B에 의지하고 있죠. B의 단어 뜻, 이게 변하면
A의 단어 뜻도 변하겠죠. C가 변하고 D가 변하면 B의 의미도 정확하지 않지. 그러니까 A의 정확한 뜻은 언제 알 수 있어? 몰라. 계속 그 시기가 연기되고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때 단어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단어와의 차이에 의해 구별되면서 끊임없이 그 단어의 뜻은 연기가 되는 것이다. 단어의 그 개념은 끊임없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단어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기되는 것이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데리다 씨가 후설한테 너는 너에 대해서 알고 있냐? 너의 주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나? 네가 이야기하는 객체를 정확히 규정할 수 있나?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그 뜻은 정확하지 않아. 자꾸 변하는 거지. 후설씨, 당신은 주체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사전 단어 뜻 설명했잖아. 진짜 주체가 고정되어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하지도 아닌 주제에 저 사람들 저렇게 학대하고 착취해도 돼? 안 될 것 같지? 네.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겠지. 이와 마찬가지로 데리다에게 주체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과의 차이에 의해 의미가 드러나고 주체의 해석은 계속 연기되는 것이다. 됐나요? 두 번째 단락 정리하러 갈까요? 데리다의 무슨 개념? 차연 개념과 그에 따른 주체의 개념. 후설시 얘기하러 갑시다. 후설시 주체, 그 자체로 완전하고 어떤 절대적이다. 데리다 씨는 주체를 다른 대상과의 의미, 차이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다. 후설에게 객체는 사유의 대상, 주체보다 어떠한 관계? 열등한 관계지. 우열 관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데리다는 주체든 객체든 각자의 나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요 마지막 단락 이제 보러 갑시다. 세 번째 단락, 데리다가 말하는 차연은 단순히 의식 주체에 대한 대립 아니라 의식 주체의 절대적 위상 속에 은폐되어 있는 객체의 가치를 밝히는 새로운 의미다. 그래서 데리다 씨, 당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주체란 무엇이다 입니까? 아니요. 그 속에 숨어 있는 객체란 무엇인가? 그게 제가 진짜 밝히고 싶은 겁니다. 데리다가 의식 주체 개념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형이상학적 전통 철학에선 주체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드러난다라는데 그걸 숨겨. 고정불변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에서는 주체가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드러난다라고 데리다는 생각하는데 형이상학 전통 철학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해. 고정불변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거죠.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해 형이상학적 전통 철학은 차이와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절대 주체를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욕망을 합리화하기 때문이다. 그냥 하나하나 꼭꼭 씹어 먹으면서 형이상학적 전통 철학 싫은 거야. 세 번째 단락. 차연의 개념을 통해서 무엇의 개념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형이상학적 전통 철학이 이야기하는 주체 개념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마지막 단락 보러 갈게요. 이러한 차연 개념을 통해 데리다가 주장하는 바는 뭐 굳이 내모칠 건 없지만 데리다가 주장하는 바는 자기 동일성을 지닌 주체는 허구이자 환상이다. 해체해야 한다. 주체란 말 하지만 절대적 진리나 절대적 주체의 부재를 확인하고 절대적 진리, 절대적 주체란 없어. 주체를 다른 것과의 차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지 자기 동일성을 지닌 우월한 대상이 아니야. 특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형이상학적 전통 철학에서의 전제하고 있는
절대적 진리의 있음을 없음으로 대체했다. 말이 어렵죠? 절대적 진리란 없다. 그의 사상은 대상마다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강조해서 열린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다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데리다의 주장, 무엇을 해체하자? 주체를 해체하자. 왜? 허구적인 거니까. 절대적 진리란 있음이 아니라 절대적 진리란 없음이다. 이걸로 교체하자. 괜찮나요? 네, 굉장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데리다가 나서서 저렇게 비판하기 전에는 훗설 이야기가 다 맞다라고 생각했겠지. 사람들은. 정신에 대해 훗설은 인식을 했고요. 데리다의 사상이 갖는 의미 마지막 단락에 있었고 의식 주체 개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학대와 착취를 정당화한다. 형이상학적 사고방식 훗설은 그런 생각을 왜 했을까? 그런 얘기 있어요? 그건 없지. 주체의 자기동일성에 대해서 데리다는 주체의 자기동일성 그런 건 허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답은 4번. 차연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죠. A의 의미는 B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고 그 의미는 계속 연기된다. 요렇게 내가 말을 만들어 놓고 비슷한 말 찾으러 가면 되지. 홍걸씨 몇 번이라고 할 거예요? 맞는 거. A를 그럼 다른 말로 바꿔줄까? 주체. 객체와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주체의 본질은 연기된다. 주체는 절대적인 거 아니다. 다른 말로 너 혼자 있을 수 없다. 그치, 1번. 주체 A의 의미는 고정되지 않았다. 다른 것 B와의 관계에서 규정이 된다. 의미는 자꾸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할 수가 있다. 연기된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 잘했어.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단어 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숙제 내리면 저 숙제 다 했어용 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때 답지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그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78, 79페이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 얘도 딱 5분만 쉬었다가 시작할게요.